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한 아파트 경비 할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해 주신 분은 그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분인데요. 처음엔 그저 무뚝뚝한 경비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던 분이 알고 보니 믿기 힘든 과거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미선 가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는 박성훈 가명 78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느꼈지만 뭔가 다른 경비원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항상 꼿꼿한 자세로 서 계시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말수도 적으시고 웃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경비실 밖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냥 운동이 아니라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정확한 동작들이었어요. 팔굽혀펴기 100개, 턱걸이, 달리기. 7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 힘든 체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어요. 새벽 2시경이었는데 3층에 사시는 할머니 집에 침입한 거죠. 근데 박 할아버지가 정말 믿기 힘든 속도로 움직이셨어요. 경비실 CCTV를 보니까 불과 3초 만에 경비실을 나가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도둑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나중에 경찰이 잡았을 때 그 도둑이 한 말이 그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해요. 제 팔을 잡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쇠파이프로 눌린 것 같았어요. 경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70대 노인이 20대 젊은 도둑을 제압했다는 게 그 사건 이후로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러던 중 경비실 청소를 도와드리다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박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적힌 글씨가 충격적이었죠. 684부대 1968년.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었어요. 684부대. 바로 북파공작원을 양성하던 부대였다는 걸.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뒤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걸 보셨군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당신의 과거를 들려주셨어요. 1968년 저는 21살이었습니다. 김신조 사건 이후 정부는 보복을 위해 북파공작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지로도라는 섬에서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루 2끼, 혹독한 훈련, 죽음을 각오한 임무들, 수류탄을 입에 물고 바다에 뛰어들기, 맨손으로 개를 잡아 생으로 먹기, 영하의 날씨에 차가운 바닷물 훈련. 우리는 기계가 되어야 했어요. 감정은 사치였고 생존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71년 드디어 북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조는 7명이었어요. 배를 타고 북으로 향했죠. 근데 임무 도중에 배가 좌초됐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었고 임무를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린 그냥 버려진 거였어요. 북한군에 발각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7명 중 3명은 그렇게 잃었어요. 나머지 4명은 3개월간 산속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우리를 기다린 건 영웅 대접이 아니었어요. 정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684부대는 공식적으로 없는 부대였으니까요. 보상도 인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입을 다물라는 압박만 있었죠. 전우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이는 그냥 살 의욕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과거를 묻고 그냥 보통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꿈을 꿔요. 산속에서 북한군에게 쫓기는 꿈, 전우들이 죽어가는 꿈. 한 번은 새벽에 비명을 질러서 이웃집에서 놀라서 문 두드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 경비 일을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야간 근무를 자청한 거죠. 적어도 여기선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시절엔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제가 그저 일반 군인 출신인 줄만 알고 있었죠. 딸아이가 어릴 적에 한 번은 물었어요. 아빠는 전쟁 때 뭐 했어? 라고. 저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내 딸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사실 아파트에서 몇 번 더 제 정체가 드러날 뻔했어요. 한 번은 주민분이 경비실에 오셨는데 러시아어로 된 책을 들고 계셨죠. 무심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러시아어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그냥 젊을 때 취미로 배웠다고 둘러댔지만 사실 우리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까지 기본으로 배워야 했어요. 또 한 번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난리였는데 제가 가서 뚝딱 고쳐드렸죠. 다들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라고 물었지만 우리는 통신 장비, 폭발물, 각종 기계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때 배운 기술들이 지금까지 몸에 남아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 젊은 경비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20대 청년인데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박 할아버지께 물었대요. 할아버지도 군대 다녀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웃으셨다고 합니다. 응, 다녀왔지. 좀 특별한 부대였는데. 그 청년이 관심을 보이며 더 물어봤대요. 특전사셨어요? 아니면 해병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대요. 그냥 이제는 없어진 부대야. 기록에도 없는. 그 청년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대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청년이 야간 근무 중에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자 박 할아버지가 단 3초 만에 그 사람을 제압하는 걸 봤대요.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할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그저 쓸쓸하게 웃으며 옛날 이야기야 라고만 하셨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경비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우습죠.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 아파트의 주민들, 밤늦게 들어오는 직장인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아이들. 이분들만큼은 제가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제게는 작은 위안입니다. 그 순간 이해가 됐어요. 왜 할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는지, 왜 누구보다 빨리 위험에 대응하셨는지. 할아버지께는 특별히 잘 지내시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5층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였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라 늘 혼자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항상 경비실 앞에 나와 계셨어요. 잘 다녀왔니? 하며 사탕을 하나씩 주시곤 했죠. 한 번은 오빠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온 적이 있었대요. 할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경비실로 데려가서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싸움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할아버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단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호신술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대요. 물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아이는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 남매의 엄마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할아버지는 그저 별것 아니에요 라고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대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식처럼, 손주처럼 아끼시는 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경비실에 가보니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이 친구가 내 전우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박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친구가 이 옆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걸.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그 전우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서로 죽은 줄 알았어요. 각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면서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입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날 이후로 두 할아버지는 자주 만나셨어요. 저도 몇 번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전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성훈이 형은 그래도 경비 일이라도 하면서 사람들이랑 지내잖아. 나는 50년 동안 거의 집 밖을 안 나갔어. 사람들이 무서웠거든. 혹시라도 내 정체를 알까봐. 아내한테도 제대로 된 남편 못 됐고 자식들한테도 제대로 된 아버지 못 됐어. 박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진짜 인생은 그때 끝난 거지. 그 후로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거야. 두 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전후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형,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형은 알잖아. 근데 형도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박 할아버지가 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남은 시간이라도. 두 할아버지는 함께 684부대 기념관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2010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그곳에서 두 분은 전우들의 이름을 찾아보셨대요. 벽면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는 두 분과 함께 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만에 비로소 전우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죠. 미안하다. 우리만 살아남아서. 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기념관 관계자분이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혹시 직접 거기 계셨던 분이신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분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시는 걸 보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아파트 경비실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후 할아버지와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걸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그저 누군가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메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말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께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작은 관심과 존중을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그분들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